네, 이번 세션은 운영체제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쪽에서는 하드웨어와 다른 측면에서는 이용자와의 중간에서 이제 서로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운영체제가 하는 그러한 역할은 이와 같은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의 관리, 주변 장치 관리, 파일 관리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PC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윈도우즈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 내에서 어떤 거냐, 윈도우 비슷하냐, 뭐 윈도우 10이냐 이와 같은 것이 구별의 의미가 있지. 다른 것은 저 아래 맥 OS라든가 예, 아니면은 프리웨어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역시 MS 윈도우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각국의 경쟁 당국이 주의를 갖고 일찍부터 대응을 해왔습니다. 먼저 1998년 미국 법무부와 주정부는 MS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와 썸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자바에 대응해서 익스플로어 등 응용 프로그램을 끼워 팔기했다라고 보고 이를 셔먼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수년간의 쟁송 끝에 결국은 중간에 이제 세틀먼트를 동의의결이라는 그런 형태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조사들에 대해서 경쟁 소프트웨어 탑재를 방해하지 말아라. 또 연동성 확보를 위해서 API를 공개해라. 라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EU 집행위원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WMP,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 팔기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약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다음이 MS의 메신저 끼워 팔기에 대해서 리얼 네트워크스는 MS의 WMS, WMP 결합 판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윈도우즈 미디어 플랫폼은 이와 같이 운영체제 OS 위에서 응용 서비스와 콘텐츠를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되어 있고 그 안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결합 판매로 소비자와 제조사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경쟁사업자 퇴출로 독점적 시장구조의 고착화와 소비자 이익의 저해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분리 버전과 접근기업 보장 버전의 두 가지 OS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처음에 미디어 시장은 리얼 미디어 시스템이 선두주자로서 압도적인 시장 개척을 해왔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WMS를 끼워 팔기 한 시점 2000년부터 갑자기 급락을 해서 단지 4년 만에 회사 문을 닫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까 국내 OS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지배 비율도 봤습니다만은 세계 PC 운영 체계에 있어서의 지배율도 과거보다는 못해도 여전히 75% 남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가 맥과 리눅스. 또 미디어 플레이어뿐만 아니고 브라우저 시장도 어떻게 변화했느냐 보자. 브라우저 처음에 개발한 것은 넷스케이프다. 그래서 95년 이래에 넷스케이프가 잘 나가고 있다가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 하니까 갑자기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되죠. 근데 경쟁 사업자가 있었을 때는 익스플로러의 업데이트 버전이 매년 약 3회 있었는데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다음에 업데이트를 전혀 안 하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파이어폭스라는 경쟁 사업자가 다시 나오자 이제 그때서야 제품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리얼 미디어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끼워 팔기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는 곤두박질 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WMS는 하늘을 향해 치솟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줘라. 그래서 WMP를 장착한 윈도우즈만 팔 것이 아니고 WMP를 빼버린 윈도우즈도 팔아가지고 소비자가 다른 것을 사가지고 사거나 아니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제 브라우저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뭐였어요? 넷스케이프였죠.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끼워 팔기를 시작하면서 넷스케이프는 쪼그라들고 몇 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가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태해지니까 파이어폭스라든가 다른 사업자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제 시장을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현재는 거의 미미한 존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그 뭐 10%도 안 되는 그런 비중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서비스, 근데 크롬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선택이 승자를 결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소비자 선택의 권한을 회복시켜준 그것이 뭐냐? 결국 경쟁 당국과 그에 의한 경쟁법 집행이 소비자한테 소비자 주권을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바일 OS는 시장이 어떻죠? 지금 뭐 80% 정도는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가 차지를 하고 있고, 한 20% 남짓이 애플의 iOS가 모바일 OS를 양분할 하고 있다. 양분할은 아닌 거야. 8대2로 분할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애플과 구글의 운영체제 시장 지배 남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남짓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애플 iOS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훨씬 열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애플바라는 그러한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고착되다시피 추종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은 적지 않은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배력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단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iOS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서 앱스토어 등에서 소비자를 착취하는 남용을 하고 있느냐? 일부 문제 삼을 만한 행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결제 시스템의 배타성이라든가 아이튠스 등 자사 서비스와 경쟁하는 앱에 대한 등록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발 초기에 있어서 근데 아이패드에 아이튠스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만 운영 플레이 되도록 했다던가 또 결제 시스템도 자사 결제 시스템을 우선한다던가 이러한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초반기에는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믿을 만한 결제 시스템과 음원 서비스만을 작동 가능하도록 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애플이 시장 창조자로서의 공헌을 생각할 때 쉽게 그것을 잘못된 행태였다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고려를 하고 시장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적인 프린지한 것은 단순화하고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 서비스가 소위 킬러 서비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성, 그 킬러 서비스의 시장과 소비자의 공헌을 감안할 때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구글은 어떤가? 구글이 안드로이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가? 우선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생각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글 입장에서는 야, 안드로이드는 프리웨어다, 오픈소스다. 저기 애플 iOS와는 그런 차원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80%의 점유율은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운영은 공정한가? 애플의 앱스토어의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애플은 앱스토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있는 반면에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 비교적 마음대로 올리고 너희들 소비자 선택에 맡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구글은 전혀 조작을 안 하냐 하면은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그렇게들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폭스라는 예컨대 변종 안드로이드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소위 파편화 금지 약정의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2018년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약 5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구글은 불복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 불복의 근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다. 무료로 제공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서 돈을 벌어서 지속적으로 제품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너무 우리의 행동의 반경을 억제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변종 안드로이드 폭스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변종 안드로이드가 증가하면은 상호 운용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피해보는 것이 소비자들 아니냐, 이용자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폭스를 억제하는 것은 우리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또 우리가 80%의 점유율을 갖는다라고 했지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배력은 오픈소스니까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누구든지 대항해서 우리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지배력이 있느냐. 그러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국내해 안드로이드 주요 앱의 사용시간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 뭐 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iOS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4년에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목적은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내부 저장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탑재라 함은 스마트폰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미리 설치된 앱을 말합니다. 앱에는 필수 앱이 있는데 이는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을 말하고 그 외의 것은 선택 앱이라고 합니다. 선택 앱 제공자, 선탑재 앱 제공자의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앱 선탑재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는 먼저 기기 제조업자가 그와 같은 힘이 있죠. 핸드폰 만들 때 관련 앱을 먼저 선탑재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운영체제 공급업자, 애플, iOS나 안드로이드, 구글이 야 우리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공짜로 쓰려면은 이런 앱 선탑재해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애플은 자기네 거니까 선탑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통사업자도 판매 과정에 있어서 스마트폰에 선탑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선탑재 앱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 앱을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 과다한 선탑재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선탑재 앱으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탑재 앱 제공자는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의 크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 정보 제공의 경우는 기존 출시된 기기에 대해서 우선하고 세부적 사용은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을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최근에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7월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4.34 빌리온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근거는 우선 구글이
일반 인터넷 검색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OS 시장, 안드로이드 시장, 그리고 또 앱스토어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와 이 통사에게 불법적인 제한을 부과해서 경쟁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유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선탑재를 하는데 자기네 제품만 선탑재했다? 이런 거죠. 자기네 구글 서치 앱이라든가 브라우저 이런 것을 선탑재하도록 했다. 그렇게 선탑재하는데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종 안드로이드가 포함된 그러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유럽연합이 이런 식으로 나서자 다른 나라들도 구글에 대한 제재에 나서게 됩니다. 2019년 6월에 인도의 경쟁당국이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해가지고 다른 버전의 모바일 OS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침해를 했다라는 그러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IT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응을 해서 각국의 경쟁 당국도 글로벌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합해서 효율적인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과징금 부과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자기네 시장에 미친 영향만을 고려를 해서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얘기를 할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건강한가 이런 거죠. 왜 토종 앱마켓은 고전을 하느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 왜 국내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켓이 성장을 하지 못하느냐. 너무 우리 경쟁당국이 글로벌 사업자의 자사 우대 정책, 자사 서비스 우대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애당초 우리가 OS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OS를 전혀 개발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삼성이 OS를 개발을 하기도 했죠. 다만
기술적으로는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으니까 삼성 같은 이제 앱이 아닌 이제 기기 제조업자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유료화라던가 그러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OS를 개발해서 그냥 갖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가 개발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시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항마로서 론치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현실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생태계 내 경쟁과 생태계 간 경쟁을 구별을 해볼 때 뭐 애플 iOS에 기반한 애플 생태계에 대응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국내 사업자들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그 자체의 뭐 기본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구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생태계 간 경쟁을 위해서 생태계 내 경쟁을 전혀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럴 이유는 없다. 우리가 구글의 과거의 시장 창출에 대한 기여를 상당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내부에서 다른 응용 서비스 앱에 비해서 구글의 앱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게끔 선탑재를 강요하는 그러한 행태를 좌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 당국이 적절히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사업자라던가 우리나라의 좋은 앱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성공할 수 있고 준 앱으로 준 플랫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 경쟁을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한가 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앱 선탑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선탑재된 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탑재 앱이 많아지는 것은 또 기기를 고성능 기기로 교체를 할 그러한 유인을 증대를 시키게 되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기 사업자들은 굳이 뭐 구글에 반대를 해서 선탑재를 거부를 하기보다는 서로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네가 선탑재 많이 요구를 하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탑재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잘 돌아가도록 고사양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해타산이 맞아서 크게 저항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소비자 단체라든가 공정경제 당국에서 적절히 개입을 해서 시장 내에서의 시장 실패를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